자, 오늘 정치권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한동훈 전 장관. 이제는 비대위원장이란 직함을 공식적으로 달았습니다.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뒤에 기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놨는데요. 그중에 귀를 잡는 대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뉴스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 이 내용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역구도 비례도 출마 안 한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출마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역구 어디를 가겠습니까? 혹시 비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모두 헛된 전망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얘기인데요, 지금.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겁니다. 우선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총선에 지역구도 비례도 안 나간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세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좀 문제 계신 분은요. 출당 등 강력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고까지 남겼거든요. 자, 최인현 변호사. 우선 지역구 비례 출마. 그동안 뉴스와이드 많이 출연하시면서 한동훈 장관 얘기할 때 전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전망 다 빗나갔어요, 지금요. 자, 근데 총선 출마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총선에 임하는 각오, 배수진을 친 겁니까? 아니면은 총선 출마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겁니까? 이거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헌신과 희생. 전 이 키워드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내가 내려놓을 테니 당신들 다 내려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각오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요? 결국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결국 그 승리의 과실은 제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예. 승리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되 나는 승리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부터 내려오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중진 그리고 초선이든 어쨌든 간에 전체의 당의 승리,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미랄이 돼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 뒤에 보면 백드랍 그 뒤에 보면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저 누군가 했잖아요. 처음부터 길인 곳이 있었냐. 많이 가니까 길이 됐다.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뒤에도 이제 들어왔는데 예. 결국 함께 가자. 나 혼자 가서 내가 어떤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 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질 수 있다. 오히려 같이 갔을 때 그 모든 과일은 나중에 같이 나눌 수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내려놓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칼에 영이 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지금 뭐 초선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영남 지역 초선 같은 경우에는 추대를 해놨더니 그 칼이 나한테 오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예. 내년 4월에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승리 거기에 올인하겠다는 것이지 내가 자신이 없어서 나가서 떨어지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결국 아마 총선 공천에 있어서의 혁신, 완전한 물갈이 이런 것을 예고했는 정말 그 변화와 혁신의 서막이 드디어 열렸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불출마하겠다라는 거는 공천에 지금 칼 들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이게 섞여 있다. 이 말씀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오늘 저 민주당에서도 예의 주시하면서 이 내용 좀 지켜봤을 텐데 오늘 박성중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네. 지역구 출마, 뭐 총선 출마 자체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중에 지역구 출마 안 한다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하게 아쉽습니까? 아니면 약간 안도되십니까? 어느 정도 좀 저는 예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상을 하셨어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드려보면 화면에 비춰진 한동훈 장관에 보면 예. 비대위원장으로 좀 차분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흥분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오. 역시 정치적 훈련이 좀 덜 됐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예. 첫 발언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함께
가는 걸음, 뭐 함께 가기, 뭐 이런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길이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은 함께 가는 길을 아직까지 걸어본 적이 없죠.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어가기가 아니라 단절하기고 쌓아가기 아니라 무너뜨리게 하고 예. 함께 가기가 아니라 홀로 가게 했던 길을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인데 예. 뭘 함께 걸어갑니까? 함께 갈 수 있는 정치적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예, 사람인데 예. 앞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이앵커님이 이제 질문했는데 예. 혹시 막상 이제 아쉬움이 있는지. 총선에 이제 출마했을 때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앞으로 자기 했던 정치의 입지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텐데 지역구가 만만치 않아요. 지역구를 했을 때 어디로 갈 겁니까? 한동훈 장관이. 강남, 서초, 송파 갈 겁니까? 그럼 용산 갈 겁니까? 그럼 명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예. 지역구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연동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예. 권리평 비례대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동훈 장관이 갈 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희생과 공헌한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 면분을 통해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더 나아가서 이런 불출마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미래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차기 대선의 입지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에는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자기의 정치 이익을 충분히 챙기는 예.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혹시요, 제가 짧게 이 예, 질문 예. 추가드리면은 지금 지역구 비례도 출마 안 하고 특히 지역구 출마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많은 분들은 그동안 나오세요 어디든 한번 붙어봅시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총선 지역구 전략도 약간 바뀌는 겁니까? 출마를 안 하면서?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이 어디에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예. 정치적인 어떤 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예. 저렇게 이제 불출마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판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당도 거기에 따라서 또 총선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 예. 이렇게 벌써 표현을 했는데 예. 보통의 정치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아. 겸허한 자세로서 이 총선의 민심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예. 벌써 어깨에 힘들어한 게 승리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 많은 지지를 통해서 예.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저 모습을 볼 때 난항이 상당히 예상된다.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년 변호사와 박성준 의원님은 아주 다르게 예상대로 아주 다르게 분석해 주셨는데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예. 얘기는 왜 드리냐면 정치 DNA와 검찰의 DNA가 다른데 저 행동과 모습을 볼 때 여전히 검찰의 DNA구나.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왜 출마했냐면 윤석열의 검찰의 예. DNA를 벗어나서 정치의 DNA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 모습을 볼 때는 검찰의 DNA가 아직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사실은 이 뭐 출당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굉장한 강한 얘기를 꺼냈는데 홍석준 의원님께 네.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홍석준 의원님이 특히 영남 대구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데 혹시 오늘 한동훈 장관의 저런 일성을 듣고 약간 긴장되십니까 혹시? 당연히 그 긴장도 되기도 하고 오. 기대도 됩니다. 아, 긴장과 기대가 예,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역시 한동훈이다 이런 평가를 저는 오늘 했는 게 예. 다들 과연 총선 전체 지휘를 하기 위해서 비례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상징적인 지역구로 가느냐 항상 이렇게 그래서 뭐 종로설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좀 여의도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봤는데 오. 이게 여의도 시각이 아니구나. 조금 전에 박성준 의원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어느 순간 저희도 조선이지만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문법에 좀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비대위원장으로서 좀 뭐 진중한 표현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벌써 우리도 정치적 꼰대에 벌써 들어갔다 이런 좀 생각도 들면서 아니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 비판하시는 예, 말을 예. 하셨네요 지금요. 그래서 예. 저는 그 비례 그리고 지역구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면 그 양날의 어떤 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당 내적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말 그 원칙 예외적인 원칙 없이 혁신하겠다. 예. 이런 것을 좀 강하게 좀 이렇게 그 공언을 한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을 누리기 위해서 송영길 당시 지역구 전혀 관계없는 경기도가 아닌 인천 계양구에 가서 후다닥 그 의원이 되면서 이제 방탄했던 특권을 누리고자 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도 내가 그런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어떤 특권에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그 헌신하는 모습만 보이겠다. 그런 어떤 일성이 저기 비례 그리고 지역구를 맞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 얘기를 꺼낸 거는 그럼 머릿속에 이재명 대표를 떠올리면서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특권을 혁신하겠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속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사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단순히 총선을 넘어서 국회 혁신, 정치 혁신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보겠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저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리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총선이 끝난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는 뭡니까? 뭐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뭐 결국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게 많이 이 그 방향이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총선에 정말 패배한다면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연히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우리 당뿐만 아니라 우파 보수 진영에서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큰 어떤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리를 자연스럽게 국민들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박찬원 교수님. 불출마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서 긴장하세요라는 취지의 얘기를 꺼내는 게 분명히 보여요. 근데 본인과 관련해서는 불출마면은 총선 뒤에는 어떤 길을 가겠다고 이걸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불출마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황당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혹스럽다. 왜냐하면 정치의 핵심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취임사에서 보통 같으면은 국민의 명령, 국민의 뜻, 국민들에 대해 어떤 목소리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나는, 민주당은, 86세대는,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은 이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한은 행사하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보통 정치에 입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그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국민의 시대의 명령을 내가 잘 따라가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받겠다. 이게 책임의 정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 여당이 지금 위기여서 비대위 꾸리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빠졌어요. 그리고 권한은 행사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당황스럽고 좀 황당한 면이 있다. 정치의 핵심을 좀 비껴간 거 아니냐. 만약에 이기면 잘 되면 본인 탓이고 본인 덕분이고 안 되면은 내 탓 아니고 이거냐 도대체. 좀 그래서 비대위원장의 무게라든지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어떤 책임, 지금의 어떤 여권이 당면한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성이나 아니면 어떤 일성은 없고 야당 심판론만 얘기하면 김기현 대표랑 달라진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출마. 김기현 대표도 야당 심판론 얘기했고 86 심판론 얘기했어요. 불출마 얘기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바꾼 거냐? 불출마 얘기했으면 김기현 대표랑 다른 게 뭐냐 이런 거죠. 저는 잠깐만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총선에 패배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뭐 그때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만약에 총선에 승리 또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한동훈 장관은 어느 길로 가는 겁니까? 그렇다면? 뭐 총선에 이기면은 당연히 뭐 앞서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시피 그럼 이제 당을 장악하는 거죠. 본인 중심의 당으로 거듭나는 거고 총선에서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뭐 대권으로 직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 총리 자리를 뭐 만약에 준다 그러면 간다던가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주인용 변호사.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뭐 국민에 대한 명령, 국민에 대한 헌신 이런 얘기가 없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 전문을 읽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얘기가 그러니까 국민의 힘, 국민이란 상식을 가진 국민이란 이런 얘기가 수십 번 나오고 특히 동료 시민 이런 얘기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 동료란 것은 평소 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취임할 때부터 공동체
그리고 또 시민, 연대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심화 확대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있어가지고 시대 정신이 운동권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 정신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정말 그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타락한 그 세대를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가지 국민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강 정책보다 더 강하게 인구 정책이라든가 범죄로부터의 시민 어떤 보호, 시민과 약자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민한테 심판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논리가 이겁니다. 단순히 운동권 세력 그리고 지금 부패한 민주당 세력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새로운 어떤 대안을 나타내는 대안 세력으로서 동료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와 맥락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요. 동료 시민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그냥 시민, 유권자 여러분, 국민이 아니라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귀를 잡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 내놓은 말 중에는요.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 지금 패널분들이 잠깐씩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이 꽤 길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신은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우리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아, 박성중 의원이 그냥 화면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시며 들었어요.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데 지금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꺼내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말에 이제 화법을 보면은 호흡이 짧잖아요. 정치는 이제 긴 호흡을 하는 거죠. 저렇게 호흡 하나에 수많은 단어를 넣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으로 힘들 거예요, 정치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이분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나왔어요? 왜 나온지를 잊어버렸어요. 민주당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니까 이거 수습하라. 아까 뭐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라면서요. 마무리 투수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엄명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민주당이 아니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2004년도에 박근혜 전 당시 대표라든가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어떤 역할을 했냐면 2004년도에 위기니까 낮은 자세로 우리가 반성합니다. 자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차기 대선 후보로서 자신이 얘기한 얘기들이 뭐예요? 우리 그 당시 한나라당 얘기하면서 실제로 잘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얘기했냐면 겸손의 언어였잖아요. 절제의 언어였고. 그러면 낮은 자세로 얘기했고. 근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장관은 전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같은 화법 아닙니까? 민주당 얘기하고 이념 얘기하고 뭐 전체주의 얘기하고 뭐 운동권 얘기하고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현실 진단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도 빠져 있고 민주당 탓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을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워서 저걸 적대적 세력을 만들어서 자신의 입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거에 본류라고 하는 보수 본류에 있었던 정치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저런 태도가 중도층이라든가 이 수도권의 민심에 얼마큼 다가갈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저는 제가 이제 방송 앵커 출신 이상원 앵커도 잘 알겠지만 말의 호흡이 좀 길어야 돼요. 그래야 긴 호흡으로서 국민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저거는
국민의 마음에 호흡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호흡한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화법부터 바꿔야 되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겸손해야 돼요.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는 예. 자리는 저렇게 군림하겠다거나 어떤 적대적 언어, 공격의 언어만 가지고는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격이 과연 있겠느냐 한번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은 야당 심판론 약간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전문을 보면 본인이 이제 왜 나왔는지 이재명의 그 민주당 개딸 예. 전체주의 맡겨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그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방향으로 특히 정책 큰 8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처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더 좀 분발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민주당이 각종 어떤 범죄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데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은데도 우리가 지금 현재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야당이 문제가 많은데도 왜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겁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방점입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 개혁 이런 데 결국 이제 초점을 맞추었고 그러면서 활용 점정이 본인이 결국은 비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문 어떤 인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박성준 의원처럼 호흡 빠르긴 빠르죠. 그런데 원래 예. 이게 나이가 많이 들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길어지고 말이 늘어집니다. 지금 저렇게 호흡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과 그리고 좀 젊다는 것인데 저는 좀 한동훈 장관의 전문을 보면서 예. 아직까지 여의도에 이제 때는 묻지 않았지만 확실한 어떤 대한민국에 좀 나아가야 되는 비전, 방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취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생활이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비대위원장,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과제, 언론에서는 이거를 킬러 문항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난자라는 거죠. 바로 김건희 특검법 28일 예정돼 있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강력히 이걸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일단 오늘도 여야 지도부가 이거에 대해서 맞섰거든요.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도 말할 것도 없으며 피사실 공포죄의 예외를 허용하여 매일 수사 사항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의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미 특검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유연하게 접근하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대치죠. 뭐 여당에서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여론도 있고 이거 갑니다. 이걸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동훈 장관 취임사를 한 뒤에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보시죠. 특검은 총선용 화법이라는 입장은 저는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지,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여당과 대통령,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할 일을 하는,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각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암투는 지금 이 관계에서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이 특검법 처리와 그다음에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걸 좀 연결시켜서 보는 시각이 꽤 있거든요. 자, 우선 민주당 소속이신 박성준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이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 분들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수사를 했다. 근데 그 당시에 혐의를 밝히지 못했고 기소까지 못했는데
왜 지금 특검을 추진하는가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답을 그 당시 하실까요? 문재인 정부였지만 검찰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했던 분이 누구예요? 3차장 검사했던 분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했고 그 밑에서 차장 검사하면서 있었던 분들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아니겠어요? 그거 말할 수가 없는 거. 그러면 심플한 거예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이 볼 때 이거 풀어라 라고 해서 특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플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문제가 없다면 특검 받아서 그거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더욱더 지금 의혹의 시선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윤 대통령이라든가 저 국민의힘이라든가 모든 얘기 그랬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특검법이 언제부터 얘기가 나오냐면 4월부터 나온 거예요. 예. 올해 4월부터. 예. 240일 지금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특검법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까지 온 건데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은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부인하려고 합니까? 지금 특검법 관련해서 죄가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니까 특검 받아서 이 문제를 씻고 넘어가는 게 좋다.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책 입지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카톡까지 주고받는 아주 사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된 부분을 거부한다? 이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총선용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시점까지 방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민의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아니에요? 자, 네. 홍석준 의원님은 네. 이것도 어떻게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정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거짓 선동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의 기미가 없죠. 뭐 줄리에 대해서 반성을 했습니까? 캄보디아 어떤 화나에 관련해서 반성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경선 때부터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약한 고리를 김건희 여사를 보고 집중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제기와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데 저는 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말 가장 나쁜적인 정치 공세, 나쁜 어떤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박성준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총 2년 2개월 수사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2년 2개월 동안 그러면 전부 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내지는 그 중앙지검장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사 배제도 될 수 있고 하면서 그때 당시 검찰이 얼마만큼 수사를 했냐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건이 이제 2009년도에서 11년 거의 한 2년 6개월 3년에 걸쳐서 하는데 이걸 다 포괄일죄라고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겁니다. 포괄일죄라고 해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명의 대상자, 이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고 건호수 회장 같은 이런 어떤 주도하는 집단이 아니라 대상인 91명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적으로 했는데도 한 명도 기소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달 전에 1심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1심 재판에 대해서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다 선고를 이미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현재 특검을 한다? 이거는 특검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왜 4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냐 하는데 그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거를 민주당이 드랍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돼 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두 분께 또 드리면 이겁니다. 박성준 의원님. 네네. 아까 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왜 특검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진행됐던 거 아니에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덮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가 됐던 거였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의혹이나 특검 필요성을 못 느낀 건가요? 문재인 정부 아니 그 당시에는 당시에는? 특검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 경찰의 수사가 진행돼 있었고 검찰 수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의혹이 제기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는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아마 개입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의혹들이 더 제기가 됐죠. 언론에서
실질적으로 통정 매매했던 내용이라든가 김건희 여사가 통화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이거는 당연히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을 넘어서 이것은 사실 확인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반드시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중립성이 할 수 있는 특검에서 예.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까지 형성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인정 변호사.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게 99%다 맞는데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권오수 회장과 관련해서 계좌를 빌려줬던 사람들이 91명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계좌 빌려준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을 한 명을 기소를 했어요. 그 사람도 무죄가 났습니다. 그 사람조차도 무죄가 예, 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지난 정권 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다 막아서 못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조사를 하고 정말 탈탈 1년 반 동안 조사를 하고 예. 그런 다음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나가서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가서 조사하면 무죄가 나오니까, 무혐의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수사팀이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예. 무혐의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추미애 장관이 그 검찰총장 2개월 정직시켰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어디로 보냈습니까? 저쪽 부산으로 유배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무슨 특검을 한다고? 특검이 공정하냐? 공정한데 해야죠. 왜 그런데 특검 공정하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발의를 해놓고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는 그런 불공정하고 비공정한 그런 특검을 하냐 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치열한데 요 관련된 내용의 질문 또 하나 준비된 거 있는데 요거는 일단 홍석준 의원님께 제가 먼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박찬영 교수님도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여당은 이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예고처럼 나오고 있는 게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당정대 뭐 이렇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도 이거는 거부권 행사가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요.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수직적 당정 관계 부분이 또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 뭐 그런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만 저희 당에서 먼저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특검 어떤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 특검법 자체가 역대 어떤 특검에도 없는 희한한 어떤 피해자 어떤 사실 어떤 공표를 한다든지 또 도이치모터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인장까지 다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라든지 특히 가장 결정적으로는 여야가 이렇게 한 명씩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거라든지 지금까지 어떤 특검 제도에 비춰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김건희 여사 망신주기 그리고 총선용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시각이 확고하고 그리고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다. 예. 이미 수사가 지금 완벽하게 다 끝났고 당시에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지금 빨리 마무리를 짓지 않아서 일선 그 수사팀장 검사들이 오히려 항의하는 그런 어떤 추세였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1심 현재 재판이 무죄로 끝난 상황에서 과연 특검을 한다. 이거는 예. 법을 아는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특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당에서도 확고한 입장입니다. 자, 박찬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사실상 용산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수직적 당청 관계를 갖다가 변화시키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예. 사실 오늘 그런 얘기가 싹 빠졌어요. 그동안에 조중동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취임사에서 아마도 윤석열 정부와 어떤 차별성을 좀 보일 거다. 이런 기대감을 좀 보였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차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백브리핑 이제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아까 수직적 당청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몸 동반자 관계라고 그랬어요. 동반자 관계. 예. 그럼 지금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용산에서 바꾸라 그러면 바꾸고 용산에서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나고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그렇게 운영돼 왔는데 예. 이제 와가지고 뭐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지금까지 용산 눈치 보기 했던 국민의힘이 예. 앞으로도 계속 눈치 보겠다는 거냐. 뭔가 이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가 예.
뭐 내 할 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까지 내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게 있으면 쓴소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신호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예. 오늘은 야당과 86세대에 대해서는 뭐 전쟁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용산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당정 관계가 예. 결국은 또 한 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패널 분이 말씀한 동안 자막으로 특검 관련된 내용들이 자막으로 좀 흘렀는데 거기에 약간 오타가 있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뭘 하다 보니까 너무 치열하니까요. 그냥 막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잠시고요. 바로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 앵커께서도 킬러 문항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이게 김건희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딛고 넘어가라는 얘기거든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거부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 그것이 오히려 총선용으로 오히려 잘못 자기들이 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우리가 무슨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뭘 썼습니까 지금까지? 총선용으로 이미 그렇게 됨으로써 몰고 가는 것이죠. 오히려. 자가당착으로 빠지는 거죠. 요거 최인정 변호사께 요거 관련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사실상 예고처럼 나오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여당에서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를 들면 뭐 특별감찰관제 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특검에 대해서 약간 조건을 바꿔서 협상을 더한다든가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특검 거부와 관련되는 국민의 여론적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와 반대되는 흐름의 어떤 여론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은 특정 어떤 흐름의 특정 그 여론조사 기관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마치 이거를 그 거부를 했을 때에 예. 내년 총선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민주당의 좀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특검을 지금 거부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설득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좀 끝까지 당겨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한동훈 장관으로서도 그 대통령실에 얘기할 거는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당이 할 일은 당이 하고 대통령께서 할 일은 대통령이 한다는 말씀은 사실상 여론의 흐름이나 내년 총선의 어떤 전략 예.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결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힌트를 준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 정치권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법 관련해서 계속 이슈로 약간 떠오르는 상황인데 사실은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행사하고 약간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언론도 그런 주목을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비교하는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우 인사도 잘하네. 그래요. 하나, 둘, 셋. 예.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네, 헤어질 패밀리 여러분, 지금 대통령님이 되었습니다. 큰 박수.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게 가장 떠올라요? 여러분의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그러니까 올해 크리스마스 관련된 행사가 여러 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참석을 했어요. 이거 아무래도 최근 정치권 상황을 좀 의식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정치권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좀 예. 그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많이 받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예.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중 앞에 그리고 카메라 앞에 나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 이전에 또 대통령이 이게 또 혹시라도 뭐 그런 거 쓸까봐 하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 영부인 외교를 통해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그 불우이웃이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 좀 착실하게 좀 내조를 좀 해왔는데 이런 사안들이 뭐 지금 뭐 첫 번째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김건희 여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부담,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만히 보시면은 이런 어떤 민주당의 공격이 있을 때는 조금 그 좀 이런 행사에 자연스럽게 조금 좀 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저는 지극히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좀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